서로 이것이 좀 상호 좀 배타적입니다. 국가 권위가 있으려면은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좀 응징력이 있어야 되고 행정조직이 또 좀 집권화가 필요하고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정책 정보가 확보되려면은 그 정책의 대상자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재부 관료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물가고 뭐 이렇게 통계를 잡는 것보다는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죠. 현장에 가까울수록 정확한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개념이죠. 그래서 이 국가 권위도 높아야 되고 정책 정보 능력도 높아야 되는 거죠. 양자가 다 높은데 서로 상충되는 거죠. 하나는 분권화가 필요하고 하나는 집권화가 필요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양자를 어떻게 잘 조화를 가져올 거냐 하는 것이 이제 거버넌스의 하나의 중요한 이제 관건이죠.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이제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여러 가지 방식도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주의 거버넌스는 국가 권위가 아주 높은 국가 권위의 능력은 높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나라를 프랑스, 유럽에서는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 또 아시아 발전 국가 소위 네 마리 용인지 뭐 한 거 있었죠, 그죠?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한국 이런 나라들도 이 국가 권위는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죠. 반면에 또 어떤 모델이냐면 정보 없는 거버넌스를 얘기합니다. 거버넌스 without government, 정보 없는 거버넌스. 우리가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가 끼지 말아라. 국가 없이는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 나라 전체에서 이런 모델은 없고 그러나 여러 가지 실험적인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미국 그 서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를테면 어떤 한 커뮤니티에서 어떤 그 자기들이 필요한 공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정부의 도움 없이도 시민들이 자기들이 돈도 뭐 확보하고 계획도 해서 자기들이 추진하는 경우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대안학교 개념이죠. 대안학교는 일종의 거버넌스 without government죠. 공교육 공교육 우리는 못 믿겠다. 차라리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상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거버넌스 without government. 정보 없는 거버넌스죠. 이 경우는 정책 정보는 굉장히 높죠. 자기들이 직접 하니까. 그러나 국가 권위 능력이라는 건 아주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이상형이 아니고 이것도 이상형이 아니고 최종 모형은 뭐냐? 흔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국가 중심주의 거버넌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모형은 절충형이죠. 국가도 어느 정도 권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반면에 그 대상, 정책의 대상 시민들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순조롭게 확보할 수 있고 그러려면 분권화도 또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 시민들도 정책 결정에 많은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절충형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모형이 소위 오스트리아나 스칸디나비아 나라 등에서 얘기하는 코퍼레티즘 조직입니다. 자, 코퍼레티즘 조직으로 크게 거시적인 코퍼레티즘과 미시적인 코퍼레티즘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다 있어요. 거시 코퍼레티즘의 전형적인 예가 뭐냐면 노사정협의회. 노사정협의회 3자 협상 체제인데 98년에 만들었지만 거의 작동인 거죠. 지난 가을에 겨우 9.15 대타협이라는 걸 했다는데 이게 지금 또 파괴됐죠. 그죠? 우리나라는 3자 협상 체제 거의 기능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미시적인 코퍼레티브도 지금 우리나라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역사가 아주 오래됐고요. 무슨 협회, 협의회, 뭐 조합, 연맹 이런 이름으로 있는 직능별로 있는 조직들 이게 미시적인 코퍼레티브 조직들이죠. 이게 이제 우리는 유럽형은 어떤 거냐면 소위 사회적인 코퍼레티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하고 직능별 조직하고는 서로 어떻게 보면 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의견을 소통
받고 의사결정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데 우리 경우는 국가 코퍼레이티브죠.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마치 국가 기구의 연장처럼 여러분들 농협이 이건 농민들의 협동조합 아닙니까? 민간 조직이죠. 그러나 농협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국가 기능을 대행하는 분들이죠. 아예 농협 중앙회장이고 뭐다 이분들 다 정부가 임명을 했고, 그죠? 이게 이제 87년 이후에 농협 이 중앙회장을 직선제로 하다가 간선제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만은 4명 중에 3명이 구속됐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죠. 비리로 구속된다. 또 2015년에 장량도의 1300의 농수산 조합장 선거에서 878명이 선거법을 위반해서 재판을 받았다.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직능별로 엄청난 그런 4개 조직들, 대상 국민들하고 정부를 연결시켜주는 그 정점 조직으로서의 기구들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있지만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세월호 참사 때 대한선주와 대한해운이 화제가 됐었어요. 대한선주하고 대한해운은 뭘 하는 거냐면 선박, 해운에 관련된 것 또는 선박 관리에 대한 것을 정부를 대신해서 규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죠? 제대로 기능을 못했죠. 그것이 세월호 참사를 가져왔죠. 그죠? 그런데 거기도 임원들이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소위 관피아들이 내려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취직 자리로 생각해서 가서 있으니까 거기 종속되죠. 그죠? 로비스트가 된 거죠. 대정부 로비스트가 된 거죠. 이런 묘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들이 지금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거버넌스 역량을 떨어뜨리는 의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아세모글로하고 로빈슨 교수가 쓴 그 책을 좀 인용했는데 이것도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포용적 경제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이들의 다원주의적인 정치 제도뿐만 아니라 충분히 집권화되고 강력한 국가에서 찾아야 된다. 2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한국을 좀 다 좋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국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경제 성장을 했는데 뭐가 뒷받침했느냐? 포용적인 경제제도였고 거기 바탕에 뭐가 있냐? 다원주의적인 정치제도가 충분히 집권화되고 강력한 국가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충분히 집권화되고 다원주의적인 정치제도, 즉 포용적 정치제도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결핍되는 경우는 착취적인 정치제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과 미국과 같이 이렇게 잘 되는 나라는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치적인 다원주의적이면서 또 한편은 충분하게 집권화되고 강력해야 된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절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다른 거죠. 하나는 집권화되고 하나는 분권화되고 다원화되고 서로 다른 거지만은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서로 이게 여건계 상충하는 가치인데 이것을 둘 다 있어야 된다. 좀 절충하고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과 미국을 아주 동률로다 놓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